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전제 군주제와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전제 군주제의 군주는 세습이 된다는 것인데요. 세습은 위험성이 큰 제도입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군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암군 혹은 폭군들이 나와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최악의 폭군은 누구일까요? 시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입니다. 먼저 고구려의 5대왕 모본왕입니다. 마지막 해씨 군주인데요. 모본왕은 3대왕 대무신왕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호동왕자의 이복동생입니다. 원래 호동왕자가 대무신왕의 뒤를 이어야 했으나 호동왕자 계모 집안의 핍박으로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모본왕은 너무 어려서 4대왕은 대무신왕의 동생이 등극했다가 서기 48년 다 큰 모본왕이 5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모본왕을 그의 사람됨이 포악하고 얻지 못하여 나라 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임금이 날이 갈수록 포악해져 앉을 때에는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고 누웠다. 만일 사람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죽였으며 신화 가운데서 가난한 이가 있으면 활을 당겨 그를 쏘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본왕은 재위 5년 만에 측근이었던 두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모본왕은 측근이었던 두로를 깔고 자며 아마 모본왕을 모시는 두로 입장에선 심한 인격모독을 당했고 그 불만으로 모본왕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본왕 사후 태조왕이 6대왕이 되면서 해씨의 군주는 끝나고 고씨가 고구려의 군주를 세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씨의 성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두로의 모본왕 암살이 그저 사적인 복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상하게 모본왕 사후 두로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두로가 모본왕을 죽일 때 어떤 이가 두로에게 모본왕을 살해하라고 부추겼다는데 그 어떤 이가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분명 두로 배후에 누군가 사주한 정치적 세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7대왕 차대왕입니다. 차대왕은 6대왕 태조왕의 동생이자 본명은 고수성입니다. 수성은 형 태조왕 치세의 정복전쟁을 지휘하던 고구려의 맹장이면서 태조왕 말년에는 늙은 태조왕을 대신해서 국왕 대리를 했던 실권자이기도 했죠. 차대왕으로 등극한 수성은 재위 2년 만에 선왕의 측근이었던 복장을 처형했으며 복장은 차대왕더러 역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태조왕에서 차대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나 봅니다. 심지어 차대왕은 선대왕 태조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피바람만 일으킨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재상이었던 명림답부가 백성들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임금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선 차대왕은 민심도 잃을 정도의 폭군으로 보이죠. 다음 고구려의 폭군은 14대왕 봉성왕입니다. 봉성왕은 292년에 즉위해서 정확히 300년에 사망했으니 3세기의 끝을 마무리한 왕인데요. 삼국사기에는 봉성왕더러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방탕하며 의심과 시기심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심병은 왕이 되고부터 더 심해졌는데 왕권이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선 즉위한 그 해 봉성왕은 큰 공적이 있고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던 안국군 달가를 의심하여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동생 돌고를 죽여버렸고 돌고의 아들은 수도를 탈출해 도주하였죠. 봉성왕은 도주한 돌고의 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였죠. 그런데 봉성왕을 변호하는 입장에선 아직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았던 고구려에서 충분히 인지도가 높은 왕족들은 왕권이 위협적이었고 그 이전에 그런 왕족들의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봉성왕도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명백한 폭군인 이유가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임금이 궁시를 증축하였는데 생각보다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고 궁핍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여 간언하였다. 하지만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궁실 수리를 맡겼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궁핍해지고 일의 고통으로 인해 도망치고 흩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죠. 결국 재상 창조리가 봉성왕을 폐위시킨 뒤 숨어있던 봉성왕의 조카를 찾아내어 차기 국왕으로 옹립하니 이 군주가 그 유명한 미천왕입니다. 봉성왕은 폐위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죠. 다음은 백제를 보겠습니다. 백제하면 유명한 두 폭군이 있죠. 바로 계로왕과 의자왕입니다. 두 군주 모두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외적에게 수도를 빼앗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55년 즉위한 백제 21대왕 계로왕은 본디 명군의 모습을 보였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스파이 도림에 의해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백성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구워 성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과 누각과 대사를 지었는데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웅리아에서 큰 돌을 캐다가 관을 만들어 아버지의 유고를 장사 지내고 사성 동쪽으로부터 숭산 북쪽까지 강을 따라 둑을 쌓았다. 이 때문에 창고가 텅 비고 백성들이 곤궁해져서 나라의 위태로움이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심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을 받아 한성이 함락당하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도 초기엔 왕권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과 신라를 상대로 한 수많은 전쟁에서 활약하였으나 재위 15년 차였던 655년에는 삼국사기에 태자의 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점으로 폭군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또 성충, 흥수 같은 신하들을 내치면서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말았죠. 다만 계로왕과 의자왕이 실제 폭군이었느냐는 논란이 많습니다. 두 왕은 데칼코마니처럼 상당히 비슷한데요. 유독 귀족의 힘이 강했던 백제에서는 계로왕과 의자왕 직전에 백제의 국왕들이 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지나치는 왕권 강화를 폭군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로왕과 의자왕 역시 귀족의 힘을 억누르고 왕권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국론이 분열되어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죠. 신라는 56명이나 되는 군주들이 있었음에도 폭군의 수가 많지 않은데요. 먼저 진흥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25대 왕이 된 진지왕이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진지왕의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다는 이유로 화백회의를 통해 폐위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진지왕의 폭군으로서의 모습이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폐위되었다는 기사도 없어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유명한 폭군은 통일신라 시대 887년 즉위한 51대 왕 진성여왕입니다. 진성여왕 때는 문헌상 기록된 한국 최초의 농민반란 원종애노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성여왕은 각각 위홍과 간통하였는데 위홍의 아내가 진성여왕의 유모였다고 하죠. 삼국사기에는 임금은 젊은 미남 두세 명을 몰래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 때문에 아첨하고 총애를 받는 자들이 방자하였고 뇌물을 주는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으며 상과 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 안의 여러 주와 군에서 곡물과 세금을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진성여왕이 그렇게까지 폭군은 아니었다는 해석이 있답니다. 우선 이미 진성여왕 즉위 이전부터 신라는 멸망의 징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성여왕의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는 거죠. 또한 진성여왕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최치원을 통해 국가개혁을 시도는 해보려고 했으며 어떻게 해도 진골 귀족들의 정치농단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자 자신이 덕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카에게 양위를 하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가야 할 차례인데 고려 전에 꼭 언급해야 하는 폭군이 있죠. 바로 궁예입니다. 궁예는 왕권 중심의 패서호족들의 지지로 후고구려를 세웠지만 궁예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또 국호도 마진에서 태봉으로 고치는 등 패서호족들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궁예는 불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지나치게 강경하고 잔혹해서 공포 정치로 변모합니다. 고려사에는 말년의 궁예를 가리켜 이르기를 집권 후반기에는 스스로를 미륵이라 자칭했으며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뚫어본다고 주장하고 법봉을 사용하여 신하들을 때려 죽이는 등 광기를 일으켰다라고 묘사하죠. 궁예가 불교계를 끌어들이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작 불교계에서도 궁예의 공포 정치에 학을 뗐습니다. 궁예는 대외적으로도 평판을 잃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신라의 지배층들이 다수 태봉으로 망명을 신청했는데 신라를 극도로 싫어하던 궁예는 태봉으로 유입해온 신라인들을 족족 체포하여 처형하였죠. 궁예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긍정하지 않는다면 역모로 몰아 죽였습니다. 왕비였던 강씨가 궁예를 말리자 궁예는 네가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관심법으로 보아서 다 알고 있다며 왕비와 두 아들들까지 죽였죠. 참고로 왕비 강씨도 패서호족 집안이었습니다. 결국 궁예는 왕건과 그의 측근들에게 쫓겨납니다. 쫓겨난 궁예는 도주 중에 백성들로부터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공포정치로 왕권 강화를 이룩하려고 했던 궁예는 민심도 잃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철원 향토사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궁예가 본인의 지지 세력과 끝까지 왕건과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철원에서만큼은 철원을 한 국가의 수도로 삼아준 궁예를 나름 변호해주고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듯하죠. 고려의 첫 폭군을 꼽는다면 먼저 4대왕 광종이 있을 텐데요. 노비 양건법을 시행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한국사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이룩하는 광종이 폭군이라고 하면 의아해하실 텐데요. 암군과 폭군은 다른 개념입니다. 광종은 분명 능력 있는 군주였고 혼란스러웠던 고려 초기 정치를 매우 빠른 속도로 수습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했기에 암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왕권 강화의 과정이 지나치게 강경하여 말년에는 극단적 공포 정치를 내세우며 폭군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고려는 호족들이 모여 건국한 나라였던 만큼 호족들의 권한이 국왕도 긴장할 정도로 컸는데요. 광종은 거의 모든 호족을 숙청했습니다. 저작거리는 효수된 머리들로 가득했고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감옥시설은 수용 능력이 모자라 임시 감옥이 지어질 정도였죠. 제 아무리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호족이면 가차없이 숙청하였죠. 광종은 비단 호족만을 숙청하지 않고 왕권에 위협되는 왕족들마저 참살했습니다.
아버지 왕건의 혼인 정책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설령 그 외가가 대호족이거나 공신 집안이어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외가의 힘이 거대할수록 제거 대상자가 1순위가 되었죠. 이대왕 해종의 친가들도 사륙당했으며 심지어는 친형인 3대왕 정종의 아들조차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광종은 친아들도 위협했습니다. 친아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유일한 후계자였기 때문이었죠. 광종의 무자비한 호족 숙청으로 그 많던 호족들 중 겨우 40여 명의 호족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시기가 날로 심해지니 종족들도 몸을 보존하지 못하는 이가 많았으며 비록 하나뿐인 아들 왕주까지도 의심하여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감히 두 사람이 짝지어 이야기하는 이가 없었다. 다음 고려의 폭군은 18대왕 의종입니다. 의종은 암군이면서 폭군이죠. 의종의 아버지는 17대왕 인종으로 이자겸의 난을 겪으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인종은 문벌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서경파를 중용했다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서경파에게 등을 돌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초래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몬벌귀족에 대항할 수 있는 측근 세력을 만들고자 이번엔 군부를 육성했는데 군부 육성 정책은 의종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인종의 군부 육성은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의종의 군부 육성은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이었는데요. 의종은 한국 전통 무술인 수박과 한국 전통 스포츠인 격구 등 각종 무예와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문신과 무신 사이의 갈등은 나몰라라 하였죠. 각종 놀이와 잔치를 즐겼던 의종은 나란 일에는 관심을 끄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 토목 사업을 벌여 국가 지출이 심각해지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신음했죠. 의종은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쾌락에 젖은 삶을 이어갔고 조정은 의종의 사치에 동조하는 간신으로 가득했으며 문신들은 언제나 무신들을 깔보기 일쑤였습니다. 또 환관들이 판을 치기도 했죠. 의종은 한시라도 궁궐에 가만히 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낮에는 갖은 사찰에 나타나고 밤에는 곳곳에서 연회를 베풀었죠. 의종의 호의는 무신들이 도맡았고 대신 문신과는 시를 짓거나 노래를 시작하며 끝없이 놀았습니다. 정중부를 비롯한 장교들이 의종에게 병사들이 호위하느라 지쳐있으니 휴식을 취하게 해달라고 말을 해도 의종은 들은 척도 안 하며 놀기 바빴죠. 결국 1170년 무신 정변이 터졌고 폐위된 의종은 훗날 이의병이 보낸 이의민의 속에 척추가 반으로 꺾여 시해당합니다. 다음 폭군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려사 최악의 폭군, 한국사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암군이자 폭군인 28대왕 충혜왕입니다. 충혜왕의 가진 극악 무도한 짓거리에 고작 재위 2년 만인 1332년 원나라 조정은 충혜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기록된 첫 2년간의 충혜왕 기사들은 온통 사냥하러 떠났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 조정은 충혜왕의 마음에 들고자 아부하고 입속만 챙기는 간신들로 가득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로 성대하게 매 사냥을 개최하는 것만 11번, 대규모 물놀이 2번, 이외 각종 잔치와 연회와 술잔치 기록은 도저히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원나라 조정에서도 충혜왕의 사치벽과 방탕한 생활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원나라 조정 내 실세였던 메르키트 바얀이 충혜왕을 미워하여 1332년 충혜왕을 폐위시켜 원나라로 소환하고 그의 아버지였던 충수광을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하지만 1339년 충수광이 사망하자 충혜왕이 다시 복위하였는데요. 이 복위한 충혜왕의 비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충혜왕은 장모님 황씨를 간음했으며 아버지 충수광의 후궁인 수비 권씨를 겁탈했습니다. 충혜왕은 술에 취해 아버지 충수광의 다른 아내였던 경화공주의 침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그녀를 겁탈했습니다. 예천군 권한공의 아내인 강씨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은 충혜왕은 호군 박이라치를 시켜 강씨를 궁궐로 데려오게 했는데 오는 도중 박이라치가 강씨와 간통하자 충혜왕은 두 사람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박이라치의 집을 찾아가 그의 아내를 또 겁탈했죠. 한 번은 신하 전자유의 집을 찾아가 그의 처 이씨를 덮쳐서 강제로 욕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재상이었던 배전의 집으로 가서 배전의 아내와 동생 기모의 처를 간음했죠. 이 외에도 충혜왕의 욕보인 여성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공사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한간에는 왕이 새로운 궁궐을 위해 민간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 궁궐의 주춧돌 밑에 묻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져 집집이 아이들을 안고 도망쳐 숨는 사람들이 생겼다고도 하고요. 또 충혜왕은 마구간을 짓겠다고 민가 100여 채를 헐어버렸고 도성 동쪽에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탄환을 사람에게 쏘는 장난을 쳤다고 하죠. 충혜왕의 각종 비행에 1339년 조적 등 일부 신하가 충혜왕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적의 난을 기점으로 의심병이 도신 충의왕은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처형시켰죠. 아무도 충의왕을 막지 못하자 실덕이라는 한 신하가 고려를 방문한 원나라 사신에게 충의왕의 악행을 고자질했는데 분노한 충의왕이 실덕을 불러서 피가 날 때까지 실덕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원나라는 충의왕을 폐위시켰고 충의왕을 원나라 수도에서부터 2만리가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충의왕은 가는 유배길에서 사망합니다. 다음은 31대 왕 공민왕입니다.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며 원나라 간섭기를 끝낸 군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공민왕이지만 1365년 사랑하던 아내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하면서 공민왕은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승려 신돈에게 모든 정사의 권한을 주면서 신돈이 국정을 농단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너무 막 나가는 신돈을 제거하긴 하였지만 그 뒷수습을 하지는 않았죠.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의 시리에 전혀 빠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노국대장 공주의 상실감에 의한 공민왕의 상처는 변태적 편력으로 번졌습니다. 공민왕은 각종 음란한 변태 행위에 빠져 자제위라는 미소년 호위 부대를 만들고 수많은 후궁도가 올리며 남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후궁과 자제의 무사와 관계를 시켜놓고 그것을 감상하다는 것이 공민왕의 취미였죠. 궁실이 워낙 문란해지니 신하들이 몇 번이고 문제로 삼았으나 공민왕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다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의 무덤을 찾는 날이면 공민왕은 밤새도록 울부짖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배회하였다고 하죠. 공민왕은 오직 노국대장 공주의 제사나 그녀를 기리는 사당 건설에만 신경을 쏟았으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후궁의 아이를 임신시킨 자제위 홍륜을 죽이려다가 홍륜과 환관 최만생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 사후 얼마나 정치에 손을 뗐는지는 의문이 많은데요. 노국대장 공주 사후에도 전민 변정도감 설치, 요동정벌, 이색을 성균관 대서성에 임명해 신진사대부를 육성하고 또 최영, 이희 정지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구를 토벌하기 위한 수군 창설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10대 왕 연산군이죠. 연산군의 신하숙청은 무오사와 갑자사와 두 차례가 있었는데 폭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건 갑자사와 이후부터입니다. 갑자사와는 연산군이 자신이 어린 시절 사약을 먹고 죽은 어머니 패비 윤씨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하였는데요.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를 과거에 모함했다고 여긴 아버지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제 어머니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려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연산군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거나 죽였으며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손 심해 한 명의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베는 부관참시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고의 정승들 한치영, 이극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세세에게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 능지 명령을 내렸죠. 이때 의극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이극균의 8촌인의 친척들을 전부 북방의 험한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에 찢어서 나중에는 해골을 빻아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공포 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로 했고 기왕 사륙 파티를 벌이는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었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님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다음은 광해군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조선 27명의 왕들 중 신하들에 의한 반정으로 쫓겨나 묘호를 받지 못하고 군이라는 굴욕적인 호칭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을 잘 쫓겨났으나 광해군은 정치를 매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서인들의 정치 쿠데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를 하고 임진왜란 이후 전후 복권 사업이라든지 외교에 대한 광해군의 감각은 인정하지만 이 광해군의 업적과 쫓겨났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의 폭군으로서의 모습이 많이 감추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쪄 죽인 폐모살죄는 너무 유명하니 넘어가고 광해군은 거대한 피바람을 몇 번이고 일으켰는데요. 광해군은 재위 고작 1년 만에 둘째 아들이란 출신이 불안하다며 형, 심지어 친형이었던 임해군을
특별한 물증도 없이 영모죄로 몰아간 뒤 죽여버렸습니다. 의심병이 아주 심했던 광해군은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시켰고 영모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표적 수사와 고문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고문할 정도로 피해 정치적 숙청을 연이어갔습니다. 또 광해군에게는 허균과 이이첨이라는 미친 개 2마리가 있었고요. 1612년 때는 7개월간 340명이 모진 조사를 받고 100여 개의 가문이 풍비박산 났다죠. 어느 정도 과장은 있지만 당시 신하들도 광해군의 치세는 연산군의 치세와 맞먹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광해군의 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광해군은 온갖 미신에 빠져 살았고 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많이 개선시키는 듯 했지만 각종 궁궐 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며 더 괴롭게 한 측면도 상당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는 창덕궁 복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궁궐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 무려 궁궐 4개를 새로 더 만듭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인경궁은 청기화로 가득했을 만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그만큼 국가지정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과하게 투입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사 최악의 폭군은 누구인가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